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연준 의장, 연준 부의장, 그리고 그 밖에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정말 많은 각자의 어떤 포럼이나 연설에서 많은 말씀들을 남겼고, 근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 혼란스럽게도 어떤 이들은 금리 인상 남았다, 또 어떤 이들은 금리 인상 어, 안 남았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 한 명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만큼 주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즈, 경제 규모나 그런 것들도 그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럼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라이브로 못 듣고 나중에 녹화된 영상으로 보시는 분께 말씀드린다면, 휴일 중에는 제가 원래 면도를 안 합니다. 근데 이번 연휴가 7일이나 돼서 면도를 안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면도를 해야 돼서 오늘은 어, 그냥 털도 좀 자라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자랄 기회를 좀 주고 싶어서 면도를 안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설은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죠. 이 연설을 통해서 이번에 역시 뭐라고 했냐면, 이 연설은 소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그 요크가 있는데, 그 요크에서 열린, 그러니까 요크가 있고 뉴욕이 있어요. 요크, 뉴욕. 근데 그 요크에서 열린 그 커뮤니티 라운드 테이블 회의라고 여기 써 있죠? 커뮤니티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발언을 하십니다. 그 발언이 어떤 발언이냐면, 어, 연준은 물가 안정을 성취하는 데 아주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우리 연준의 목표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번 하시는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파월은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은 매우 강한 노동 여건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강한 수준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월은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계속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역시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 주요 연사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쭉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원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물가 안정도 우리의 목표고 노동 시장도 타이트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근데 둘 다 이룰 수가 있나요? 둘 다 이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물가 안정을 이룬 상태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의 탄탄한 타이트한 고용 시장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 이해가세요? 결국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면, 고용 시장이 너무나 안정적이다 보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럼 일자리가 100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 10명이 어떤 일자리를 가져가요?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만 가져갈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100명이 일자리를 원해요. 근데 시장에 제공되는, 공급되는 일자리는 10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 100명이 10개의 일자리를 다 채워나가겠죠. 그러면
10개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거나 10개 중에 가장 낮은 임금의 일자리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반대로 100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10명이 일자리를 원한다면 임금이 높은 순서로 10개만 채워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물가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을 좀 망가뜨려야 물가가 잡힐 텐데 물가가 먼저 잡혀버리면 고용시장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중요한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제가 뭐 누가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은 제 입으로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연준 부의장이니까 좀 삭막하게 생기셨죠. 네. 연준 부의장이니까 마이클 바. 이 부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중하게 정책을 뭐한다? 신중하게 진행할 지점에 와 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뉴욕에서 그 포캐스터 클럽이 있었고요. 여기서 연설자로 참석을 했는데 역시 부의장으로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입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정책을 신중하게 집행할 지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얼마나 오랜 기간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높은 금리도 어느 정도 제약적이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를 얼마까지 더 유지할지, 계속 동결을 유지할지 그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추가 금리 인상은 다소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를 비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에 따른 그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가 당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내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리 인상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달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한번 신중하게 정책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금리 경로를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집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적절한지 그것을 이제 평가하고 향후에 또 여러 가지 들어올 경제 지표를 참고해야 된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재밌는 게 제가 지난주에 PCE 분석을 해드렸죠. 금요일날 즉시 분석해드렸죠. 근데 그 PCE 데이터가 지난주잖아요. 지금 10월 3일입니다만 지난주 PCE 데이터는 9월 PCE 물가가 아니에요. 미국의 9월 물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8월 물가예요. 9월 말일날 발표되는 미국 PCE 물가 상승률은 8월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8월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고 금리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 시간적 갭이 예를 들어 오늘 FOMC 회의가 있다고 해볼게요. 오늘 금리를 인상해요. 근데 이 8월 물가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9월 물가도 안 나온 상태예요. 10월 말에나 9월 물가가 나와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의 효과는 분명히 10월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 텐데, 그죠? 10월 물가 상승률은 11월 말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만큼 금리 인상 많이 했으니 좀 지켜봐야 된다. 그걸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어도 이 10월 PCE 데이터를 보면서 11월 2일 날 FOMC 회의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원래 비둘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원래.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재밌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각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다 수준이 높겠지만 특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조금 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어디랑 비교할까요? 인천시 인구가 부산시 인구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대전시 인구보다 부산시 인구가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런 걸 절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구나 그 지역별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같은 시장이라도 파워가 다를 수 있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어떤 연방준비은행 총재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조금 더 무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평가로는 금리가 목표 범위 최고 수준 근처에 있다고 생각한다. 뉴욕 그 롱아일랜드에서 행사가 있었고 이 행사에서 현재 평가로는 금리 목표 범위 최고 수준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낮게 본 거죠. 이 정도면 금리 다 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 이 목표치가 2%잖아요. 2%로 낮추기 위해서 이 높게 만든 기준금리를 한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비둘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의장하고 비슷한 뉘앙스인 거죠. 재밌습니까? 그리고 제가 추석 연휴 중에 한 명 보여드렸었죠. 그분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역시 연준 이사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원래 봄원 이사가 매파 성향입니다. 최근 그 몇 달 동안 에너지 가격이 좀 높아졌고요. 첫 번째 변수죠. 그리고 그 에너지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둔화됐는데 그걸 아예 역전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또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5.55%의 기준금리는 아직 충분히 제약적이진 않다.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 봄원 이사는 이런 매파적인 이 연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보여드리면, 제 그 연휴 중에 설명드렸었죠. 원래 굉장히 강한 매파적 성향의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굉장히 손에 꼽히는 그런 위원입니다. 얼굴 표정도 보면 매파적이죠. 비둘기보다는 매의 느낌이 좀 강하죠. 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 번 이상, 한 번 넘게, 한 번이나 두 번 인상해야 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거라면 절대 그것을 고착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연준 위원들의
표현이 다양하죠. 이게 좋은 어떤 통화정책 의사결정의 모습이지 않나. 다양한 어떤 매파적인 시각과 또 비둘기파적인 시각, 다양한 어떤 시각이 맞물려서 서로 논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걸 다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조금 더 각자 보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 경제를 주로 볼 거예요.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뉴욕 경제를 본다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그 주를 조금 더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스갯소리로 집값 더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분은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집값 더 떨어지면 안 된다 집값 계속 올라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나 파월이 저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혹은 어떤 종류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가정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가정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다 잡히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뉴욕의 여러 기업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왜 추가 금리 인상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저마다 보고 있는 것, 관찰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연사들을 그 설명드렸던 이유는 오늘 최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해서 많은 연사들이 여러 각자의 어떤 포럼이나 연설 자리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우시잖아요. 혼란스러우신 게 아니라 원래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구성 FOMC 위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 연사들을 다 구분해 가면서 아실 필요는 없고 저도 다 구분해 가면서 알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좀 총망라해 보면 최근에 제가 FMC 회의 결과를 즉시 분석해 드릴 때 9월 FMC 경제지표 SEP를 제시해 드렸고 여기 보시면 향후 기준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5.6, 5.1%, 기존에는 4.6% 24년에 금리를 좀 인하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금리 인하 거의 없다는 식으로 전망을 수정 조정한 거죠. 근데 최근의 점도표로 보면 어쨌든 23년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매파고 상대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비둘기파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여러 인물 중에 매파적 성향 3명 다소 비둘기파적인 성향 2명 정도를 보여드린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도표가 짜여지는데 어쨌든 이 인물들이 각자 점을 이렇게 찍은 것처럼 그죠? 각자의 점을 찍은 것처럼 결과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각자의 그 발언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다소 좀 매파적 성향의 사람 중에 한두 명이 그죠? 한 명, 3명 정도, 2명 정도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2명만 그죠?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 금리 인상은 끝난 것이 되고요. 그죠? 안 내려오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남은 것이 되겠죠. 역시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 다를 텐데 미국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PC를 보겠지만 어쩌면 이 다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뉴욕 물가를 볼 거예요. 뉴욕 경기 침체 정도를 볼 거예요. 미국 고용을 볼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각자의 입장이 좀 더 이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경제와 고용의 관계를 설명드리려 해요. 도대체 이 고용시장이 정말 무너져야 되는가?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고용시장도 정말 잡아야 되는가? 왜 통화정책이 그렇게 운용되는 것인가? 좀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목표를 페드 홈페이지에 제시해 놓은 자료예요.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중에 제가 일부만 따온 게 이겁니다. 이걸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 FMC 회의는요. 명확히 뭐를 한다? 보시는 것처럼 maximum employment, stable prices, and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 이게 뭐냐? 완전 고용 혹은 뭐 맥시멈 한 충분한 고용 시장, 타이트한 고용 시장과 물가 안정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통화 정책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여기 등장하죠. 다른 내용도 중요한데 역시 고용, 인플레이션, 그리고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나 파이낸셜 컨디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는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 커미티는 뭐를 판단한다? 결국 이 금리를 결정할 때 다시 한번 maximum employment 그리고 price stability 그러니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일종의 골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고용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면 아마도 제 그 경제 입문서죠? 15분 경제 특강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리를 인하할 때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뭐 해요? 낮은 금리니까 돈 빌려서 신규 사업해야지. 그죠? 그럼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나요? 일자리가 늘어나죠. 일자리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겠죠. 소득이 느니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더 투자하겠죠. 이걸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낮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완전 고용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과 물가는 반대되는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에반스 룰인데요. 그냥 이 에반스 룰을 명확히 보여드리기보다는 가장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이 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명확한 정말 그 경제학 교과서에 딱 부합하는 그런 설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드리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쵸? 근데 고용시장이 좋아요. 그럼 뭐 합니까? 금리를 더 인상하는 거죠. 왜냐면 고용시장 조금 더 위축돼도 되니까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고물가인데 고용이 부진해요. 이럴 땐 고민이 되겠죠. 고용시장이 부진하니까 이럴 땐 고민이 될 거예요. 역시 저물가이고 완전 고용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굳이 인상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저물가, 너무 낮은 물가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저물가이면서 고용시장이 부진해요. 그러면 무조건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죠. 고용시장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물가와 고용시장 간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면서 물가 안정 상황, 완전 고용 여부 이런 것을 좀 확인해 가면서 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해 본 거예요.
어쨌든 물가와 고용 시장은 혹은 물가와 경기는 고용이나 경기나 비슷한 개념이니까 물가와 경기는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경기가 꺼지는 거고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고 하다 보면 물가가 치솟는 거죠. 이게 뭐예요? 두 마리의 토끼인 거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답변이 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현재로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될까? 결과적으로 이제 기사화되는 건 뭘까요? 기사화되는 건 조금 더 매파적 성향의 표현들이 조금 더 기사화되기 좋겠죠. 금리 인상 남았다. 뭐 금리 뭐 7%까지 올려야 된다. 그 7%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건 제 영상 이미 올라갔는데 그거는 연준 위원도 아닙니다. JP 모건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7%까지 갈 수도 있다. 그거는 이 연준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여러 연준의 연사들이 다양한 포럼에서 여러 메시지들을 내면 그 중에서 더 기사화되고 더 대중들에게 더 인지가 되는 그리고 더 걱정을 만드는 그런 표현들은 뭘까요? 금리 인상 또 남았구나 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11월에 2일날 금리 인상 가능성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예,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최근에 신년물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근래 들어 역사상 정점에 가깝게까지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 신년물 금리도 최근 이렇게 치솟았다 조금 떨어졌죠. 최근 들어. 여기 보시기 어려우면 제가 최근 그래프만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걸 지워야 됩니다. 제가 이게 최근이에요. 여기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르다가 최근 떨어졌고 10년물은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아마도 미국 셧다운 위협이 고조되면서 불확실성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미국 10년물 국채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볼까요? 그 모습 불확실성 이거예요. 빅스 지수가 그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왠지 셧다운 될 것 같아. 그러면 미국 경제가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10년물 국채 금리가. 불안하니까 안전자산 선호하고 달러 선호하고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 나오고 국채 금리가 치솟는 거야. 10년물이. 그랬다가 이제 그래도 셧다운은 안 되겠네. 셧다운은 모면했네. 다시 불안해질 겁니다. 셧다운 가능성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한숨은 돌린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셧다운 될 수도 있어. 이제 다시 이제 남은 예산안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그런 고민 또 한다면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이게 치솟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채금리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근데 만약에 셧다운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국채금리가 정점이라고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2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치솟은 건 뭐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 성향의 표현들을 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매파적 성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더 시장에 시중금리를 더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이제 녹화를 곧
중단하고 라이브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은 오직 라이브를 통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녹화 끝내도록 하겠고요.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6번째 경제전망 책 나왔고요. 24년 경제 먼저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